이번 강의에서는 입사 지원서 작성법과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의 추세로서는 예전에는 이력서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안에 8대 스펙이라고 해서 학교나 학점, 토익, 어학 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수상 영역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고 또 어떨 때는 가중치까지 매겨서 딱 정형화된 점수된 그런 기준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여부를 가렸다면 요즘은 이력서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위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이력서의 보조 역할만 했다면 요즘은 이력서보다는 자기소개서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에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본인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학교생활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다면 요즘의 자기소개서는 역량 기반으로 된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9대 역량으로 해서 조직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문제 해결은 있는지, 창의력, 도전의식, 문제의식, 희생의식, 직원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문항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구조화된 문항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 자유 형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요즘 NCS 기반 자기소개서로 기결되게 됩니다. 모든 정부 기관의 서류 전형이라든지 자기소개서는 NCS 자기소개서로 통일을 시켰고, 요즘 공기업도 NCS 자기소개서를 채용하는 곳이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입사 지원서,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통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힘들어서 대충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필수적으로 적고 특별하게 주의를 안 기울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입사지원서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내가 왜 떨어졌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의견으로서 회사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가 26.7%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실수로가 17.3%나 듭니다. 내 실력이 부족해서도 28%로 나왔는데, 내 실력이 부족해서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키면 되는데, 회사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작성 실수 두 개 합하면 약 44%가 되죠. 이런 거는 입사 지원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입사 지원서는 20초짜리 광고나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알리는 마케팅 도구나 마찬가지니까 공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데이터가 첫 번째로는 자기 분석, 자기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직무 분석,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업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고, 세 번째 기업 분석, 어떤 회사에 내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될까? 자기 분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경험을 매칭시켜 보는 걸로써 자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을 세분화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한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독특한 경험으로서는 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꾸준한 경험, 리더십 경험,
변화 경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경험들을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매칭을 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으로는 대학 동아리 때 활동했는 게 있을 수 있고, 독특한 경험으로는 뭐 축제 때 사회를 했다든지, 군대에서 사회를 맡은 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큰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험이 매칭될 수가 있고, 세 번째, 꾸준한 경험으로서는 독서 습관, 꾸준한 봉사활동, 취미활동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리더십 경험도 마찬가지고, 릴레이션 경험에서는 싸웠던 경험, 그룹으로 일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성공 경험, 특히 성공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묻는 추세라서 성공, 크건 작던 간에 자기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세분화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경험, 사회 경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직무 분석으로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직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자가 아닌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되면 마케팅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가 될지, 이러한 직무 분석을 이런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직업정보 시스템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업무 수행 능력, 지식, 성격, 흥미, 가치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한국직업정보 시스템 말고도 사이트가 대기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무소개라든지 직무소개 안에서 내가 필요한 직무소개를 찾아서 서칭을 한 다음에 이런 직무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직무 분석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면에서는 총무 업무에 관한 직무 분석을 서칭을 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분석은 첫 번째로는 취업 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등 여러 가지 요즘 취업 포털 사이트가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기업 분석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여기에서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카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서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스는 회사 소개, 개요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기업 문화 같은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털 사이트 말고도 상장회사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다트라는 사이트도 있고, 이 다트 안에 들어가면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을, 사업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서칭할 수 있어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적는 안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지방 공기업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클린아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고, 좀 더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은 이런 상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기업 문화든지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플래닛은 직접 근무한 근무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적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기업 문화라든지 안에 분위기까지 알 수 있어서 작은 회사들이 이 회사는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력서 작성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는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원회사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원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업무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직무에 맞추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쓰시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됩니다. 특히 요즘은 신입사원보다 경력 중심으로 채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력 중심 채용이라 하면 자기소개서도 직무 중심으로 명확한 직무 목표를 쓰시고 명확한 직무 정보를 써야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역량까지 쌓아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력서에 작성하기 들어가기 전에 이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이력서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느냐? 1위로서는 업무 관련 경력 중심으로 기술된 이력서입니다. 이 일을 합격을 해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일을 무사히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서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겠죠.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업무 관련 경력 중심으로 기술된 이력서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가독성이죠. 읽기 편한 이력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읽기가 어려우면 그냥 패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단락도 나누어져 있고 여백도 져서 가독성이 높은, 읽기가 편한 이력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규격화된 이력서. 너무 과도하게 꾸며진 이력서라든지 디자인적 면에서 너무 현란하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이력서가 선호하는 형이고, 객관화된 자료나 수치가 많아서 진솔성을 높일 수 있는 이력서. 5위로서는 인상이 좋거나 호감이 가는 이력서. 글 쓰는 투나 아니면은 사진에서 인상이 좋거나 호감이 가는 이력서에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이력서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1위, 내용이 적고 성의가 없어 보이는 이력서. 너무 빈 공간이 많으면, 그리고 오타가 많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겠죠. 이런 건 인사 담당자들이 싫어하는 이력서의 유형입니다. 이직 횟수가 많은 것, 또한 인터넷 용어라든지 과도한 줄임말이라든지 틀린 맞춤법이 많은 것, 그리고 읽어봤을 때 이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은 하나의 이력서로 대량 발송된 이력서 느낌이 나는 그런 분위기의 이력서는 기피하는 이력서 유형에 속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어디서 많이 읽은 듯한 글귀나 그런 문구, 진부한 이력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력서의 그럼 7가지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해서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지,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라기보다는 수치적으로 자격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다라는 과거 모습보다는 현재의 모습으로 작성하고, 오탈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에 있는 이거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에 있는 대어의 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일은 할 때는 아에 이가 아니고 그냥 이의 대로 쓰시고, 됐습니다는 대어의 준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라고 쓰시면 맞고, 로서와 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는 앞에 있는 로서가 맞고, 수단을 나타낼 때는 로서, 쌍시올 로서가 맞습니다. 역할,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역할,
오의 여기서는 잘못됐네요. 역할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역할이 맞는 표현입니다. 든지, 던지 또 구분해 주시고, 의뢰 내가 맡아서 해야지 라고 할 때는 의뢰가 아니라 두 번째 의뢰가 맞춤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이거 외에도 다른 사소한 철자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쓰신 다음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본사항, 이력사항, 기타 사항이 있는데, 기본사항에서는 기본적인 전화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력사항에서는 학력사항, 경력사항,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이라든지 봉사활동까지, 수상 내역까지 같이 이력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분야. 지원 분야는 이력서 우측 상단에 지원 분야를 꼭 기재해 주시고, 신입사원 경우에는 희망 연봉을 기입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른 회사 내규 이렇게 쓰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요즘은 사진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진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진은 3개월 이내에 정장 차림으로 하시고, 이미지 사진이나 즉석 사진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 인적사항. 인적사항에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가 기재되는데 반드시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에서 보통 닉네임이나 좀 더 좀 개인적인 그런 조크 같은 그런 농담 같은 그런 류의 이메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입사 지원서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에는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이름을 사용을 하셔서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적으시면 되고, 보통 최근 순부터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경력사항은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하시면 됩니다. 학력사항이든지 경력사항이든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현재 필요로 하는 직종과 가장 근접한 자격 요건을 최근 경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사항에서는 신입의 경우에는 직장 체험 프로그램, 인턴이나 연수 받았던 거 이런 거 모두 기입해 주시고, 지원 분야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최근 것부터 적을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부터 기재하시면 되고, 자격증 명뿐만 아니라 발급 기간, 취득 일자까지 빈칸이 없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병력사항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면제일 경우에는 면제 사유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 형식의 입사 지원서일 경우에는, 이력서일 경우에는 꼭 내가 자격사항이 없으면 자격사항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자격사항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셔도 되고 없애셔도 되고 칸을 좀 더 늘리셔도 되고 또 줄이셔도 됩니다. 굳이 자격사항 없는데 세 칸을 빈 공간으로 두는 것보다는 다른 교육사항이나 다른 수상 내용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셔서 좀 더 빈간이 없이 꽉 채워진 입사 지원서가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으로 확인 및 서명란에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시고 날짜와 이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력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중요성,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큰 영향을 미친다. 거진 80% 이상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좀 더 정장 차림으로 해서 면접용 사진을 준비를 따로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실 때 표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런 표정으로 사진이 나온다면 좀 더 밝은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쁜 예들만 쭉 모아봤는데요. 사진을 축소한다든지 평상보 차림이라든지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든지 또 변색이 됐다든지 테두리가 부적합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사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단정하고 정성이 들어갔다는 느낌의 면접용 사진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력서에 일단은 관심을 끄기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칸을 나누어서 읽기 쉽도록 좌측 왼쪽 이력서보다는 오른쪽 이력서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읽기가 좋고 구분하기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입사 지원서를 마무리하시고 제일 끝으로 그러면 OX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력은 반드시 초등학교 때부터 기재해야 된다?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등학교 때 이후에 학력을 기재를 해주시고 경력은 최근의 것부터 역순으로 쓴다. 네, 최근 것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과거의 경력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증명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한다? 아닙니다. 사본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3개월 이내에 칼라 사진을 이용을 하시고 본인의 군 경력을 꼼꼼히 기재한다. 군 경력도 좋은 경력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경력이 있으면 더 꼼꼼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한다? 아니죠.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경력도 모두 적는다? 아닙니다. 지원 직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일 경우에 적고 만약에 지원 직종 업무와 관계된 아르바이트가 하나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경력도 적으실 수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외국어 능력, 관련 자격증, 수상 경력, 교내 활동 기재한다. 맞습니다. 이력서는 네, 형식도 중요하므로 3장 정도 쓴다. 아닙니다. 면접관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력서를 검토해야 되는 관계로 길고 읽기 어려운 이력서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짧게 간략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실린 좋은 예시나 문구를 그대로 이용한다. 많이 보시는 이력서를 많이 접해 보시는 면접관들은 그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 아니고 그냥 무작정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티콘 사용, 참신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사용이나 인터넷 용어, 줄임말 등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서류는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이 정보의 구체성에 초점을 둬서 남들하고 달리 자신이 성취한 일이 무엇인지 기입하시는 것이 좋고, 글자 크기는 10 내지 11포인트로 작성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굵게 아니면 한 가지 다른 컬러로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사 지원서, 내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잘 마무리했는지 끝에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원 양식을 사용했는지, 해당 기업의 지원 분야의 연락처 상단에 기재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빠트림 없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이력서보다도 좀 더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자기 살아온 과거, 현재, 지원 동기일 경우에는 미래까지 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이런 자기소개서를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서 관련된 경험, 업무와 관련된 경험에 한정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지원자의 지원 동기나 장래성을 보고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인생 성격과 인생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글 쓰는 문서 작성법을 보면서 그 지원자의 논리나 인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가 돼서 자기소개서에서 작성된 내용을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유리한 질문이 나오도록 그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최악의 비호감 자기소개서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없이 지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유형이 가장 비호감이라고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근거 없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표현이 비호감이고, 표현이나 사례가 사투적인 것. 그러면 어떤 쪽이 호감이 가는 이력서일까요? 1위로서는 읽기 쉽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작성된 유형입니다. 그리고 직무, 기업에 관한, 회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드러난 유형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요?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어떠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까요?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인지, 전공은 얼마나 해서 이 사람이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 얼마나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지, 빠르게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다른 업무가 생겼을 때 이해력은 얼마나 빠른지, 본인의 회사에 얼마나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로 직무 중심이나 기업의 핵심 인재상, 전체 내용, 일관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직무 중심은 앞에서 봤던 것 같이 직무 중심 여러 가지 사이트나 서칭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대기업들은 기업이 내세우는 기업 핵심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상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과 본인의 성격이나 인성을 이제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인재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보통 자기의 강점이나 장점을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한 페이지 이상이 되는 긴 글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일관성 또는 중요합니다. 일관성의 키포인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업무입니다. 자기가 하게 될 업무의 직무 역량, 업무에 대해서 중심으로 확립을 중간에 중심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일관성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 기업에서 원하는 다양한 패턴의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난관을 극복한 예를 구체적으로 몇 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또는 개인 관계, 팀워크를 개선했던 경험이라든지, 세 번째,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냈던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네 번째,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거나 보완, 발전, 개선시켰던 경험을 물을 수도 있고요. 목표를 세우고 강하게 추진했던 경험, 낯선 환경에 도전했던 경험, 타인을 설득했던 경험, 리더십에 관한 경험,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깨달았던 경험, 이런 문항으로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 공채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장 큰 성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실패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냈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와 지원하게 된 이유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었고, 또 다른 은행권 회사에서는 본인 영업점을 방문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점의 영업 환경이나 인근 타 은행 영업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오라는 문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항인 경우에는 거의 창의력을 묻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직무 관련된 경험을 소재로 해서 에피소드형이나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요즘 요구하는 추세인데요. 전공이나 지원 분야 학업 관련 경험을 묻는 거라면 본인의 팀 과제 준비 발표라든지 프로젝트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현장 실습 경험이라든지 블로그 운영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하고 매칭시키시면 되고, 쉽지 않는 목표를 향한 도전 경험에 대한 묻는 그런 문항이라면 공모전이라든지 대회 참여, 배낭여행, 국토대장정, 이런 것이 적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경험을 묻는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모금활동 등을 예로 들을 수 있고요. 집단이나 조직 관련 경험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학생회라든지 동아리, 아르바이트, 인턴, 이런 경험들을 쓰시면 됩니다. 많은 양의 입사 지원서 중에서 이제 선발되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닌가? 이렇게 평범한 경험으로 어떻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평범한 경험이라도 해석의 차이가 좀 더 남다르면 특별한 경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입시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뭐 연수한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프로젝트 팀에 참여한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다른 지원자와는 달리 특별하고 거창한 경험이 것이 아니고 작고 평범한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남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됐거나 그 남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차별성을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유양식에서의 자기소개서는 흔히 이렇게 보통 성장과정, 성격 소개, 경력사항, 지원 동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자기소개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나눠서 쓰셔도 되고, 이것을 연결을 하셔서 통으로 쓰셔도 되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딱 정해진 규칙이나 방법은 없는데, 제일 가장 무난하게 궁금해하고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네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성장 과정은 어떻게 쓸까요? 현재의 본인을 있게 한 특별한 사건이나 내가 내가 이 직장을 지원하게 된 계기, 그런 내가 있게 된 그런 경험들을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쪽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쪽으로 지원을 하신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간호사이신 어머니를 보았다든지, 할머니의 봉사활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든지, 이렇게 현재의 본인을 있게 한 특별한 사건을 위주로 쓰시면 되고, 장단점 소개에서는 장단점을 기술을 하되 치명적인 아주 근본적인 단점이 되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단점을 쓰시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까지 같이 쓰셔서 극복을 했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 활동 및 경력사항,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강하게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동기 및 포부에서는 지원한 기업의 본질을 먼저 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자 나도 이러한 본질에 맞게 규정이 되고 이것을 연결고리를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명료한 글이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는데, 그러려면 글의 작성 방식은 두 갈식으로 요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갈식 또는 양갈식, 앞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적고 그거에 근거되는 사항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걸 적어주시는 이런 양갈식이나 두 갈식으로 쓰시고, 그리고 경험이나 에피소드 위주,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예를 드는 표현법이 좋습니다. 각 항목별로 흔히 저지르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쓰신 것을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오류로서는 자기 얘기가 아닌 부모님의 얘기만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부모님의 얘기를 적더라도 지금의 당신 얘기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적어주시면 그것은 괜찮지만, 부모님의 얘기만 서술을 한다면은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이런 내용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나 나열시 성장 일대기 식으로 적지 마시고, 저는 뭐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내용, 나열시 성장 일대기는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성장 과정, 뭐 건강 이상이라든지 외동이라든지 이렇게 선입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점을 적으면은 좀 진솔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진솔함을 넘어서 선입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피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로는 직무와 상관없는 성격의 장점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직무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연결해서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식으로 성격이 좋은 점만 쭉 나열해 주지 마시고 이런 성격에 좋은데 그거를 근거할 수 있는 경험이나 예시를 같이 적어주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을 제시를 하지 마시고 장점 위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 및 경력사항 항목에서는 활동 경력을 모두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과정을 빠뜨리고 결과만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뢰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활동 경험을 근거와 같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이런 등 겸손이 지나쳐서 자신감 없는 표현이 반복이 되면 나쁜 인상을 주실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신감 있게 강점을 표현해 주시고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타인이나 전 직장에 대한 비판을 표현한 경우 이것도 저지르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관련된 대외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럴 때는 직접 회사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활동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항목에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로서는 너무 기업의 장래성만 보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오류입니다. 이 기업은 이 업계에서 선도 그룹이므로 내가 한다라든지 요즘은 마케팅 부서가 가장 잘 나가고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역량 헌신이 없는 기업의 장점만 보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지원 회사의 이름도 없이 기사라고 작성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반드시 지원 회사의 풀 네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기사라고 작성하면 이거는 이 사람은 이 이력서로 여러 군데에 대량 발송할 예정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자기계발 욕구가 너무 강해 보이고 나는 이런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이렇게 자기 위주의 자기 개발의 장래성만 보고 회사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먼저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직무와 관계는 없이 시키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공수표식의 문구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 좋은가? 스타 작성법으로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라고 하면 약자를 말하는 건데요. S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앞에 첫 머리자를 따서 스타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나의 과제를 서술한 다음에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사례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스타 작성법입니다. 스타 작성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S, 즉 situation, 환경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 2년간 휴학 기간 동안에 교수님 지도하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자기가 처한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에서 기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서 선행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맡게 됐다. 요거는 나의 태스크, 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제를 단순하게 해결했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 성공 사례만 기재되어 있는 매뉴얼을 실패 사례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액션을 취했죠.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결과로서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나의 의견이 반영돼서 실패 사례가 추가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스타 작성법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다시 S에 해당하는 시츄에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 어린이 행사의 성공적인 기획이라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 나의 과제로서는 이런 교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때 나의 액션, 행동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향을 생각을 해서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런 액션을 통해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페이스 프린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충족을 시킵니다. 결과로서는 전년 대비 참가율의 50%,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죠. 50%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결과를 낼 수 있고, 여기서 내가 배운 점이라고 하면 사람하고 관련된 일은 니즈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되구나. 그렇게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 전략이 수립돼야 되구나 라는 깨달았고, 여기서 발견된 역량은 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좋고, 데이터 조사 결과를 구현한 능력도 좋고,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도 좋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 관련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기소개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겠죠. 교회 어린이 행사 기회를 통해 전년 대비 참가율을 50%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먼저 핵심 문구를 쓴 다음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었고 부모님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50% 증가를 시켰으며,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력과 기획력과 관리력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어린이 행사 기획이라는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적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분석력과 창의력이 좋다라고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된다면은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고 창의력이 돋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쓰는 거 외에도 적어도 이런 거만큼은 피하자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기소개서를 파악을 해 봤을 때 이러한 문항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진부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 두 번째, 감정 오버형. 능력이 부족하지만 숙명이라 여기고 이렇게 감정 오병이 있을 수 있고, 역사 교과서형이라고 하면은 쭉 이렇게 자서전 쓰듯이 자기의 직무 역량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쭉 시간순으로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 수상 경력 있는 대로 다 쓰시는 분들, 핵심적인 내용이 적고 불필요한 내용만 다른 업무 직무 역량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중복해서 앞에서 썼던 위에 단락에서 썼던 것을 다음 단락에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우유부단형,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제와 관계없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이야기를 쓰다가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형,
이런 것들만 피하셔도 반은 성공한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학력별로 성장 과정에서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한 가지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고 저희 가정은 화목합니다 라고 아주 평범하게 썼는데 이런 것은 연대기적 나열식 서술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장 과정 안에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지금의 성격으로 컸는지 이러한 내용이 없고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만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예로 들 수가 있고, 반대로 좋은 예를 들어보면 제일 위에 상상 예찬은 곧 인생의 보배다 라고 소제목을 적은 다음에 부모님께서 맞벌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은 사항을 그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나만의 동화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지금의 직무 역량에 이렇게 나는 창의적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필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장단점 항목에서는 장단점을 쓰되 직무 역량과 관계없는 장점을 제시를 했고, 단점에서는 만약에 이게 영업직에 지원한 자기소개였다면은 좀 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한 구체적 극복 방법이 없는 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좋은 예시로는 빡빡하게 세워서 일정이 지연된 단점을 적었지만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간트 차트를 이용을 했고, 구체적으로 간트 차트라는 어휘를 써서 이제 극복 사례를 적었죠.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 단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입사 후 직무 수행과 연계시켜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예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나쁜 예죠. 핵심 없이 지원 직무와 관련성 없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것은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학창시절 이야기라도 프로젝트 했던 그런 평범한 이야기라도 그 프로젝트 안에 자기가 했던 역할을 소소히 적어 놓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적은 다음에 지원 직무하고 연관까지 시켜 놓으면은 좋은 예시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원 동기 항목에서는 지원 직무에 대한 설명을 전개를 하고 자신과 지원 직무의 연관성을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만 적었지, 나는 이걸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직무 쪽으로 하겠다라는 연관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좀 더 연관성이 많은 예시로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업관리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파워 스피치 를 했었고, 화법의 원리, 호흡 훈련, 발성 트레이닝까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지원 직무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상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지원 동기에서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경험뿐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으실 때는 평범한 경험이라도 거기에 의미를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나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학생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를 했고 그래서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서 좀 더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평범하지 않은 본인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학점이 낮는데 다른 활동은 하기는 했어요 라고 묻는 케이스 경우에는
학점은 성실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낮은 학점은 다른 활동의 성실성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성실성을 어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낮은 학점을 보완하는 자기소개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구체화, 수치화된 표현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광고문안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시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락단락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자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래서 결과물로서는 판매량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좀 더 구체화 그리고 수치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뭐 경진대회도 나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것보다는 어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고 어떤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 본 적이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도 5명 중에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점은 제가 어려웠고 이런 점은 제가 잘했고 그 결과로서 우수상을 탔거나 아니면은 상은 못 탔습니다 라고 맺을 수 있어도 이렇게 구체화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은 좀 더 와 닿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대학 시절 무슨 팀 프로젝트의 리더였다라고 이런 형식으로 쓰인 건데요. 상당수 지원자들이 본인이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지고 가장 일도 많이 하고 했는 책임자라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것보다는 4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중에 내가 맡은 것은 이런 부분이었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욕심을 냈던 이런 부분은 포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쓰시는 것이 오히려 설득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한 단락에는 한 가지 장점만 쓰시는 게 좋고요. 정확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높고 남도 잘 도와주고 한 문장 한 단락 안에 여러 가지 자기 장점이나 강점을 쓰시지 마시고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정확성이나 신중함을 어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럴 때 신중하고 깔끔하게 일처리하는 것 이런 큰 장점을 한 단락에 적어 주시고 그 다음 단락에 다른 장점을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이나 강점 위주로 적어 주시고 단점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단점 외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지 사원에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좀 내성적이고 처음에 다가서기 쉽지 않다라는 이러한 성격들은 치명적인 단점에 해당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장점을 위주로 팔방 미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이다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두 가지식으로 소제목을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제목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걸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소제목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단락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제목을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소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보시고 자기만의 독특한 소제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점검 시에는 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독을 해보시고 내가 입사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세히 적었는지
짧은 시간 내에 단시간에 적은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살펴봤을 때 미흡한 점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번 작성해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 읽어보고 이런 표현들은 어제는 좋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또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냈을 때는 또 다른 이력서가 될 수 있도록 또 수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겸손보다는 강점이나 장점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 자랑을 하면은 그게 자랑을 오버해서 자랑을 한다 이런 인상을 남기기 쉽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와 경험을 제시하면서 자랑을 하면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 자기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사용해서 성과 중심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설명을 했듯이 사소하고 평범한 경험이라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경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에 전한 의미 부여하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사례 이런 것은 면접을 볼 때라든지 그리고 여러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본 경력이 있는 면접관 눈에는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의 사례를 진솔성 있게 정직하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하되 거짓이 아닌 상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사항은 회사명, 오탈자 있는지 회사명은 반드시 줄입지 않고 정확하게 적었는지는 2번, 3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가지 글쓰기 첫째 항목에 힘주는 거 잊지 마시고 긍정적인 단어 사용하시고 소제목 참신하게 에피소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최종 면접에서 반드시 인용되기 때문에 최종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나는 A라고 전달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회사 동료든 인간관계에 위기가 오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의외로 큰일보다는 사소한 말이나 일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생활에서는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조금 가정해서 말하면 의사소통만 남들보다 잘해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면 어려운 일도 척척 풀릴 것이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무 능력 못지않게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요.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이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생활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조직에 속해서 팀으로 일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업무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팀워크가 없으면 평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회에서 평판은 그저 그 사람이 좋다 싫다를 넘어서죠.
결과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해도 업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에 좋은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함이고 말과 분위기, 태도들을 포함한 원활한 소통 능력이 이것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 심사 때는 어떤가요? 채용 심사 때는 면접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 또는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류에서 통과될 정도의 경력 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다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때는 준비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비슷비슷한 틀에 박힌 대답을 합니다. 왜 지원을 했는지, 자기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장래 포부 등을 묻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비슷한 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판에 박힌 말을 하더라도 눈치껏 면접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적절하게 대출할 수 있겠죠. 이런 눈치와 적절함에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면접관이 판에 박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되고 만일 그 면접관이 다른 뭔가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그런 방향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면 잘 판단해서 대답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자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입사 지원을 하면은 심사 담당자는 경력이나 학력을 통한 전문성 판단과 자기소개서를 통한 표현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자기소개서는 순전히 지원자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이 됩니다. 즉 글쓰기도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입사 지원서의 오자나 탈자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닌지 어떤 점을 부각시키려는 건지 등 이런 점들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한두 자 틀린 것이 자신의 업무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부족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담당자도 소수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능력의 인재인지 알아보려는 담당자에게 글쓰기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하고 논리가 정연하다. 즉 상대방에게 전달할 자신의 생각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을 요점을 잘 이행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내용을 제대로 전달될 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12마디 할 말을 서너 마디로 끝낼 수 있고 이런 의사전달의 명확함은 결국 상대방의 호감과 신임을 얻는 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말과 달리 글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글은 내뱉는 말과 달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가족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전직 시의장이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부도 평소 의사소통이 많았다면 이런 불행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은 다른 사회 집단보다 오히려 의사소통에 장애가 많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다른 사람 수가 적고 접촉 시간이 길어서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크며 애정과 혈연관계에 있으므로 공동 운명체를
로서의 일체감이 강해서 다른 집단보다 상호 의존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집단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되기 쉽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특히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로서 자식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기도 쉽죠. 그러기에 특히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불만을 수시로 표현하고 이로써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언어적 요소는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이 포함하는데 내가 전달하려는 바를 적절한 단어를 골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비언어적 요소는 제스처나 얼굴 표정, 눈맞춤, 물리적 거리 또는 억양이나 어조 등 언어적 내용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의사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고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메르비안 박사는 라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이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38% 영향을 미치고 표정이 35%, 태도가 20%, 말의 내용이 7%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말의 내용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이 매우 뜻밖인데요. 메르비안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을 처음 보고 상대방이 반응하게 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4초 만에 100% 중 80%의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령 그 사람의 직업을 판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슨 용무를 갖고 온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예우하게 될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첫인상에서의 좋은 점, 나쁜 점은 처음 30초 내지 40초에서 결정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거나 반감을 갖게 되는 감정을 판단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첫인상을 좌우하는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말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모입니다. 아무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둘러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각신경인 시각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그렇죠. 물론 다 떨어진 옷에 엉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어도 남한테 배려할 줄 잘 아는 아름다운 심성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감형인 얼굴에 말끔하게 정장 입고도 사기꾼인 경우도 있습니다.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주변에 사기꾼만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초의 시각정보 파워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에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적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옷차림, 표정, 자세 등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편안한 외모를 보여주는 깔끔한 정도는 갖춰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더 이상 나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는 말, 나의 성격에 집중해서 이후에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설득에 능한 사람인지 잠깐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눈을 잘 맞추는 편이다. 두 번째, 적당한 시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군요 와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말이 잠시 끊겨 어색해지더라도 잘 견디는 편이다. 상대방이 너무 긴장하고 있다면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애쓴다.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려 애쓴다. 중간에 매우 관심 있는 내용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참고 끝까지 듣는다. 그랬어요? 몰랐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걸 배운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목소리의 톤, 음량, 제스처 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말이 길어서 흐름을 놓칠 것 같으면 중간에 지금까지 대화를 정리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곤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잘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대화한다. 어떻습니까? 이 문항들 중에서 7개 이상 해당되면 당신은 설득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원활한 소통은 특정 그룹들 간의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결속력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번복되는 작업이 없어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듣기와 말하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인간은 깨어있는 전체 시간의 70%를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그 중에서 듣기에 48%, 말하기에 35%, 읽기에 10%, 쓰기에 7%를 한다고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의 말을 잘 듣는 방법은 재주나 기술이기 이전에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적극적인 경청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야기 내면에 있는 본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경청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 그냥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은 상대방이 곧 알아채게 됩니다. 때로 솔직해서 탈이다, 직선적인 게 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솔직한 표현, 직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기분이나 공격하는 기분을 깔고 있으니까 그 표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 이들이 마음속에 상대방을 존경하는 기분, 정말 위하는 기분을 품고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듣는 이도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실한 태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기분을 이해하려는 공감적 이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수용의 정신이 이 적극적인 경청을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말하는 사람 당사자에게도 커다란 내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흔히 듣는다고 하면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연구 결과에서 인간의 내면적 변화에 또는 인간의 성장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청을 하면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자기를 소중하게 대접해주면 자기가 하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주의 깊게 하게 되고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을 사용하면 비판하거나 무신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상대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척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적극적인 경청을 하면 듣는 사람도 모두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사물을 보는 눈이나 인생관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부탁하거나 설득하거나 안 되면 강압하거나 화를 내는 등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전부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게 하면서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다라는 욕구를 버려야만 합니다. 즉 상대를 비판하거나 지적해주거나 또는 어떻게 다루어 보려는 태도와 가르쳐 주겠다는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교환하면서 내 생각이나 상대방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라야 비로소 상대방이 아무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말을 할 경우에는 표면에 나타난 사실의 밑바탕에 말의 의미나 기분이 깔려 있습니다. 이 의미나 기분을 모두 들어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듣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적극적인 경청을 사용을 하면 상대방의 심증을 헤아려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의 내용만 들어서는 불충분하고 말뿐만 아니라 말 이외의 표현 방법, 즉 어조나 표정의 변화, 자세, 손의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 등 상대방의 진정한 기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만일 상대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말을 안 하는 이유, 즉 소리 없는 아우성까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상대가 이야기하는 사실적 배경에 있는 기분을 듣고 반응하는 법을 이야기했지만 의미를 들어서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표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데 이러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또한 또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 도중에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한번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 봐서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야기를 이쪽 말로 고쳐서 다시 표현해 보아 상대가 라고 수긍을 했을 때 이쪽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이렇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한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상대방이 한 말을 꼭 자기식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정확하게 다시 표현할 수 없다면 자기 주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생기는 감정적 분위기가 소중한데, 왜냐하면 비록 자기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말을 귀담아주고 자기를 소중히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룹 내에서 활발히 소통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개개인의 대화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직장인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의 기술은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화술 강좌를 듣거나 대화술을 따로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상대와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말 잘하는 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이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직장에서 때론 사적으로 또 연애에서나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말 잘하는 법을 익힌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다른 능력을 다른 일을 통해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말 잘하는 법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하는 법,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해라 입니다. 바른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공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시점의 분위기나 무드, 그 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반의 니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분위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식에는 축의를 표하고 장례식에서는 조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간단할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여야 합니다. 흔히 자신은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여기지만 주변의 평판은 영 다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주 나타나는 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말을 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내 뜻을 전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집중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부를 하라는 건 아닌데 상대방이 관심 있는 하두나 주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나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대방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면서 이룩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입이 아닌 가슴으로 말하라.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앞에서 말한 알버트 메르비안 박사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중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말하는 내용 자체는 7% 비중만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표정, 태도, 목소리,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 요소인데요.
이러한 요소를 일일이 모두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심을 담아내지 않으면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니즈에 맞춰서 말을 하면서도 그저 듣기에는 번지르르한 그런 표현이나 암묵성 발언으로는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명하고 손꼽히는 사기꾼들은 먼저 자신부터 속인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믿기 시작해야 다른 이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속이고 억지로 이해시키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뜻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시키고 전달하려면 반드시 대화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상황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조의를 표하고 슬픔을 내보여야 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 내용과는 맞지도 않은 표정을 억지로 지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밝은 표정은 상대로 하여금 경계심을 허물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라고 하죠. 내가 먼저 밝은 표정으로 호의를 표하면 상대 역시 내 말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도 호의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편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상대로 하여금 신뢰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 대화를 계속 지속하게 하고 싶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타이밍에 맞춰 말하자. 모든 말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한 타이밍을 정확히 잊고 말을 해야만 상대의 가슴 깊숙이 나라가 박히는 법이죠. 말의 전후 관계가 완전히 맞춰지고 상대의 심리 상태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생각 없이 말을 던지거나 상대의 니즈를 간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 아무리 재미있는 말이나 의미가 있고 뜻깊은 말이라도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던져지면 별 감흥 없는 발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비유와 표현으로 이해를 높여라. 소통의 문제를 겪는 타입 중에서 말을 지나치게 간결하게 하거나 직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난 그냥 솔직한 뿐이야 라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 법이고 반드시 솔직 담백한 발언이 좋다거나 아니면 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말에도 적절한 양념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미팅이나 업무관계의 사람들과 해당 직종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등장하면 속으로 좀 당황하기도 하고 모른다라는 티를 내면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을 진심인 척 이야기해도 티가 나듯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도 티가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업무에 관한 소통에서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다가 업무 전반에 걸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 또는 너무 풀어서 하는 사람, 정말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너무 쉽게 또 풀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측면은 자신의 지식이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남발하거나 어려운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수준이나 이해력,
언어 능력 등을 잘못 판단하여 너무 간결하게 말하거나 또는 너무 길게 풀어서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면 자신의 입만 아프고 심지어 상대는 불쾌하게 이야기를 지속하거나 말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불쾌해져서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신을 꾸미기 위해 불필요한 표현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버릇이고 상대의 수준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쓸데없는 예시나 예시를 덧붙이거나 말을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지 마라. 이 점은 정말 중요한 점인데 발언권은 일종의 개인의 영역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발언 중에 이야기 도중에 자르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마치 신발을 신고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일 때조차도 이런데 심지어 자기네 의견을 반대하거나 묵살하는 의도로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원수가 되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했던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 그룹의 모두를 위해 본인이 청대를 메고 그 말을 벌써 5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는 기뻐하겠죠. 단 2사람, 말을 하고 있던 사람과 말을 끄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지적을 하거나 반대를 할 경우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의 반감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실제로 상대의 모든 의견을 통틀어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틈틈이 상대의 말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것은 이내 서로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사소한 말꼬리를 잡고 말싸움이 되는 경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을 하라. 대화 중에 상대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는 것은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또 시선을 멀리 응시하는 것은 다소 좀 무심하고 성의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와 얼굴과 눈에서 언어 이외의 다른 정보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을 방해받게 되면 그 자체로 부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말하는 당사자도 커뮤니케이션에서 앞에서 말했죠. 7%에 불과한 음성 언어를 제외한 중요한 전달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외면함으로써 내가 어떤 걸 전달하고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상대를 주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대화할 때의 시선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눈과 얼굴을 뚫어져라 보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눈은 주시하되 주된 시선은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만 턱과 가슴 사이 언저리 정도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선이 너무 내려가 가슴을 향하게 될 경우에는 마치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열 올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인 사람입니다. 대화 중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죠. 더더구나 그것이 자랑이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그 정보의 신뢰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 얘기 진짜 믿을 수 있나?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냥 기분이 좀
나빠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를 경계를 하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장점을 내세우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단점이나 실수담 등을 같이 언급하게 되면 훨씬 인간적인 면모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듣는 이가 공감할 만한 실수, 공통적인 약점 등은 동료의식을 갖게 되게 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은 단점을 언급하면서 내가 솔직히 내 단점을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해하고 양보해줘야 돼 라는 뉘앙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말을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라 입니다. 말 잘하는 방법을 확실히 익히려면 대화를 항상 녹음하고 들어보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용에만 집중하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발음, 나의 억양, 높낮이, 음조 등의 여러 가지 비언어적 요소를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에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한가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